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보처리기사 문제풀이 특강 2024년도 3회 필기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 를 문제풀이할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준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2024년도 3회 필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은 대부분 다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프로그램 문제들도 많고요. 실제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2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에 오히려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하는 법칙은 뭘까요? 네. 자, 이런 법칙들은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죠? 예. 브루크스 법칙, 그다음에 뭐 에폭트 법칙, 그다음에 팔레토 법칙. 네, 그다음에 뭐 컨텐트 법칙. 자,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블룩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블룩스 법칙은 인력이 많으면 일정이 단축된다라는 직관을 깨뜨리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젝트의 관리에서 현실적으로 제한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핵심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인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 인력만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되는 거지. 일단은 그죠? 예, 뭐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력만 많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블룩스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과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어 에포트 법칙, 노력 아끼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적게 행하고 많이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팔레토 법칙도 있죠. 팔레토 법칙은 8대2, 즉 80%, 20%, 즉 80% 결과가 20%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컨텐츠의 법칙. 전후 문맥이나 우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식하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우리 22번 문제. 자, 다음 중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색과 다른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정렬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소위 말해서 뭔가 차별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가나다라로 순서를 해 달라, 뭐 아니면 뭐 1, 2, 3, 4 순서를 그저 오름차순으로 해 달라, 내림차순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렬들인데요. 여러 가지 정렬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삽입 정렬, 두 번째가 버블 정렬, 세 번째가 선택 정렬, 힙 정렬.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게 나머지 색과 다른 걸까요? 네. 정답은 네. 그죠? 힙 정렬이 나머지 색과 좀 다르죠. 자, 그러면 힙정렬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짝 보죠. 힙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힙의 자료 구조의 구성에서 최소의 힙을 만든 뒤에 거기에 루트 원소를 정렬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메모리 구조 사용에 거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메모리 추가 사용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완전한 정렬이고 데이터에 대한 대규모가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그죠?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원소들의 정렬을 해갖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식이다라고 소트를 하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삽입 정렬이라는 거, 버블 정렬, 선택 정렬이 있는데요.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두 번째 원소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원소와 비교해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카드 정렬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구현이 간단하고 작은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 안전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접한 두 원소를 비교해 보면서 큰 값을 뒤로 버블처럼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현이 쉽고 비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 정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배열의 최소값, 최소 아니면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맨 뒤 또는 맨 앞에다가 이 원소에 대해서 교환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우리가 반복하고 교환하고 거기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n-1로 적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정 정렬이 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식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다른 거는 저 힙 정렬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고요. 정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도 어떤 정렬이냐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실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어떻게 값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15, 뭐 그죠? 뭐 15, 뭐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정렬을 하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는 얘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렬을 할 거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원소를 넣어서 직접 이렇게 해갖고 서로 우리가 위치를 바꾸는지 이런 것들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삽입 정렬, 병렬 정렬, 선택 정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프로그램으로 그죠? 첫 번째 있는 거 인덱스 우리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그죠? 이렇게 갖고 그죠?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이게 배열이라고 하면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비교해서 크거나 작거나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 문제. 자, 우리 다음 중 프로그램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알고리즘 및 자료 구조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 2번. 프로젝트 진행 인원의 스케줄을 고려해야 한다. 3번. 소프트웨어 수행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4번. 담당 개발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네,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 언어를 뭘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랬을 때 어떤 거리가 먼 거. 예, 정답은 그죠? 네, 프로젝트 진행 인원의 스케줄을 고려하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 인원의 스케줄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수립할 때 고려하셔야 되지 프로그램 언어를 내가 뭘로 만들 거냐 만들 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은 주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형태냐, 개발 환경이 어떤 거냐, 유지 보수성이 어떠냐, 성능을 고려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거잖아요. C, 자바, 그죠? 예, 여러분이 C를 할 거냐, 자바를 할 거냐, 뭐 소위 말하면 파이썬을 할 거냐 이런 식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내가 프로그램 성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죠? 얘가 우리가 작은 단위냐 아니면 큰 단위냐 대규모의 프로젝트냐
이런 것들도 선정의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내가 웹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엔 또 많이 쓴다 클라우드 환경이냐, 뭐 그럼 또 그것도 환경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성능,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속도가 빠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소위 말 반응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 쪽이냐, 아니면 뭐 시스템과 시스템들을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시스템 속에서 예, 시스템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임베디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 그죠? C++ 이런 데서 뭐 C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속도에서 빠르게 돌리게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어떤 기기들 이런 거에다가 많이들 집어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 언어에 대한 선정 기준은 프로젝트의 성격,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유지 보수, 성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4번째 문제. 자, 우리 분기마다 가장 최적의 해를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반드시 종합적인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는 기법은 무슨 기법일까요? 네, 그죠? 네, 듣도 보도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있는데 자, 그럼 요 우리가 내용에 대한 것들은 어떤 기법이냐라고 하면 1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기법 알고리즘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탐욕법이라고 해서 그리디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전체 해를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걸 좋아, 나 좋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와 같을 때 아주 우리가 유효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문제의 해를 풀이를 활용을 해서 큰 문제의 해를 찾는 방식이 동적 프로그램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재기 호출. 그래서 풀이 도중 같은 문제 풀이들이 다시 불러오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분기 구조 탐색을 통해서 탐색에 실패할 경우 우리가 탐색이 성공했던 이전 분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들이 백트래킹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탐정법 같은 거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은 거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해서 그죠? 요거를 반복해서 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구했더니 전체 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땡큐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탐정법이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건 동적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작은 해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를 찾는 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재기호출 같은 건 어떻게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계속 돌고 이렇게 갖고 재기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호출해서 찾아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백트래킹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탐색적인 것들에 성공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리즘. 네. 자, 그 다음에는 25번째 문제. 자, 다음 중 소스 코드의 정적 분석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걸까요? 네. 이게 도구야, 도구. 네. 그래서 도구 중에서는 정적 분석의 도구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 얘기는
정적 분석에 대한 도구도 있으면 동적 분석 도구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가 분석하는 도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동적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적 분석 같은 도구들은 뭐 PMD, 뭐 아니면 이거 CPP 체크, 소나, 큐버, 그 다음에 뭐 체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적 분석 같은 거는 그죠? 에버런치, 그 다음에 발그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우리 CPP 체커 같은 것들은 뭐냐면 메모리 누수, 또 잘못된 포인트 사용, 네, 그 다음에 초기화 문제 등 코드 결함 탐지하는 데 쓰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쏜나 큐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드 품질 관리, 그래서 코드 스멜, 그죠? 그 다음에 중복, 복잡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코드 스멜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냄새 난다는 거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코드가 잘 짜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 스타일 이런 거는 코딩 컨벤션 준수 여부 점검, 그 다음에 네이밍 규칙, 네, 그 다음에 들여쓰기, 네, 그 다음에 주석 스타일 등 이런 것들을 쓸 때 쓰는 우리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셨던 바이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메모리 뉴수, 그 다음에 잘못된 메모리 접근,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는 값 사용할 탐지 이럴 때 쓰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적 도구, 동적 도구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문제, 다음 중 아래의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올바르게 우리 변환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이거. 네. 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네. 3번. 네. 우리 다시 돌아가면 3번. 네, 3번. 요거죠, 요거. 네. 자, 요거고요. 네. 자, 요거 여러분 보시면 네, 이걸 아시면 돼요. 중의식이 뭐냐? 후의식이 뭐냐? 네,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요런 거죠. 먼저 우리 전이순회와 중이순회, 후이순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서를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순서가 보면 우리가 전이순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중이순회라고 하는 거는 그죠? 레프트, 루트, 라이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후니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레프트, 라이트, 루트예요. 예. 그래서 전이순이라는 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에서 루트부터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그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중위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레프트 루트 라이트 그 다음에 후이순이라는 거는 레프트 라이트 루트 자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보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A-B 곱하기 C 플러스 D인데, 그죠? 예. 근데 이제 먼저 어떻게? 가로부터 하라고 가로부터 되어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A-B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럼 A와 마이너스와 B와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얘가,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얘를, 그죠? 예. 앞에 있는 거. 얘는 가운데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죠? 후에 있는 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실제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시면 중의 순회 할 거냐, 전의 순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레프트 다음에 실질적으로, 레프트, 아까 여기 문제를 보면, 네, 후의식이잖아, 후의식. 네, 후의식으로 올바르게 만든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후위식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레프트, 라이트, 루트, 즉 중앙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지금 A-B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A가 1, 그죠? 2, 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뭐야? 요게 레프트, 요게 루트, 예, 그 다음에 요게 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레프트, 라이트, 루트라며.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A, 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A, B 마이너스까지는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곱하기랑 C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곱하기하고 C에 관련된 것들은 요게 1번, 요게 1번, 2번, 3번이야. 우리 어떻게 한다고? LRR 후위식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죠? A, B 마이너스는 한 세트잖아. 요거 한 세트. 이렇게는 한 세트였고, 그죠? 그 다음에 별표와 곱하기와 C라고 하는 거를 갖고 하니까 어떻게? C가 먼저겠죠. 그죠? 우리 아까 뭐였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라이트고 요게 루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또 한 텀이 됐어. 그러면 요거 다음에 든 게 뭐예요? 더하기랑, 여기 본 건 더하기 D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하기 D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1, 2, 예, 요게 3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루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걸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게 루트, 예, 그쵸? 라이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D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아까 여기까지가 세트였고 거기에서 플러스 D가 아니고 그 다음에 D가 먼저 오겠죠. 왜? 우리가 라이트니까. 그죠? D 그 다음에 루트인 플러스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마이너스 C 곱하기 그 다음에 D 플러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도 전이순위가 뭐냐, 훈이순위가 뭐냐, 그 다음에 전이순위, 중이순위가 뭐냐 이런 거 나올 거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뭐 전이순위로 바꿔라, 뭐 훈이순위로 바꿔라, 준이순위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차근차근 요의 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27번 문제. 자,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개발한 개발자 또는 관련 참고 문헌에 등이 없어서 유지 보수가 참 어렵죠. 자, 그러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 용어는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어떤 코드냐고 물어보냐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스파게티 코드. 그죠? 예. 그다음에 에얼리언 코드, 뭐 클린 코드, 뭐 하드 코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에얼리언 코드. 네. 느낌이 딱 그죠? 에얼리언 같은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에얼리언 코드라는 건 뭐냐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원 작성자가 본인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게 만든 난해한 코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직이 너무 복잡해서 외계인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래서 에얼리언 코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드 프로그램을 내가 짰는데 그죠? 사람들이 그거 봤는데 그죠? 이게 막 그죠? 예. 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본인조차도 이해하기 힘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에어링 코드. 안 좋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 뭐 스파게티 코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스파게티 코드라는 건 뭐냐면 소스 코드가 정해지지 않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요. 함수나 모듈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고 수정하기 어려운 코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파게티를 생각하시면서
코드 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클린 코드라고 하는 거. 예, 클린 코드는 가독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쉽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좋은 품질로 만드는 것들을 클린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코드들이 실적으로 어떻게 클린 코드를 하느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쓰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AI를 통해서 여러분 코딩 뭐 프로그램들 많이들 해 오니까요. 프로그램 요거 해 오고 저거 해 오고 막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런 것들에 맞춰 주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클린 코드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가독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쉽고 중복을 최소화하게 만든 품질 좋은 코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막 설계도 하고 막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클린 코드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좋은 코드. 네. 자, 그다음에 하드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드 안에 상수, 설정 등을 직접 넣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하드 코드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들을 보고 요런 내용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불리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얼리언 코드, 뭐 스파게티 코드, 뭐 클린 코드, 하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품질 목표. 자, 효율성, 예, 준법성, 이식성, 유연성. 네. 정답은 네.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시죠? 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품질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구된 기능이 정확하게 제공됐는가? 또는 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쉽게 직관적이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품질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내가 만들었는데 정확한 뭐 요구 사항에 고객이 얘기했던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그죠? 품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죠? 사용자가 쉽게 써야 되는데 어렵게 써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 목표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자,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는 이 품질 목표가 달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요거는 어때?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에 따라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정확성, 네, 그 다음에 신뢰성, 네,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이성, 네, 자,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 그 다음에 검사 용이성, 그 다음에 이식성, 또 상호 운영성, 유연성, 대사용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갖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 지금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로 품질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재고 기준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9번째 문제. 다음 중 우리 연결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연결 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는 자료 구조다. 두 번째, 그죠? 노드별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배열보다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세 번째, 접근 속도는 배열보다 느린 편이다. 자, 네 번째, 다양한 종류의 연결 리스트가 존재한다. 자, 어떤 걸까요? 특징 아닌 거. 네, 그죠? 노드별 포인트를 활용함으로 배열보다 기억 공간이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에서 리스트. 그죠? 그래서 얘가 1이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고 얘가 3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대한 삽입, 삭제가 어려운 배열의 단점을 보완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연속적 나열이 아닌
서로 다른 위치의 노드와 그러한 노드를 연결해서 구성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노드마다 포인트가 필요하므로 기억 공간의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접근 속도는 배열보다 느린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드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종류의 연결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메모리야, 메모리. 메모리 안에 여러분 배열을 낳는다라고 하면 배열은 어떻게? 요렇게 여러분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포인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포인트 연결하고 포인트 연결하고 또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연결하고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열 같은 거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고 이렇게 연결해서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에 소위 말해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접근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뭐 연결 리스트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거는 뭐 보통 배열 형식이라고 하고 얘는 연결 리스트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모리에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라고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째 문제. 네. 다음 중 우리가 스파이스의 단계별 프로세스 수행 능력 단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스파이스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죠?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따라서 이게 불완전이냐, 수행이냐, 최적이냐, 뭐 확립이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그죠? 네, 2번이라고 할 수 있겠, 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레벨 2는 말씀드렸듯이 관리예요, 관리. 자, 우리가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앤드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그죠? 임프루브먼트 앤드 캐퍼빌리티, 그 다음에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넣어서 저기 하나씩 요거 약자잖아요. 이렇게 약자, 이렇게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숙도를 단계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0단계. 그래서 0단계부터 레벨 0이냐, 레벨 1이냐, 레벨 2냐, 레벨 3이냐, 레벨 4냐, 레벨 5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0이라고 하는 건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얘기고요. 레벨 2단계, 1단계다라고 하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레벨 2라는 건 관리라는 거고 레벨 3라고 하는 건 확립이라는 얘기고 레벨 4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한 거고 레벨 5라고 하는 최적 상태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레벨 3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확립 단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레벨 5다라고 하면 최적 단계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면 레벨 0단계는 불완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요. 프로세스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인 거는 수행이라고 해서 프로세스의 정의는 됐어.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인 관리. 관리는 프로세스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게 2단계. 자, 3단계. 왜 여기 있는 3단계. 자, 3단계는 우리 이제 확립이라고 얘기를 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조직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4단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면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어느 단계에 있느냐 수준, 소위 말해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단계냐, 0단계냐, 1단계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다. 성숙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도 이런 것들 그죠? 레벨 2단계가 뭐냐, 3단계, 4단계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1번째. 자, 다음 인스펙션 프로세스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프로세스 어떻게 인스펙션 프로세스. 자, 여기 처음에 계획이네요. 맨 끝에 뭐예요? 후속 조치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네. 정답은 네. 그죠? 사전교육, 준비, 검토회의, 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펙션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인스펙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그래서 요구사항, 설계서, 코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형 검토 방법 중 우리가 FTR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정형 검토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의 정형 검토에 대한 이러한 인스펙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부터. 네. 그래서 계획, 사전 교육, 그다음에 준비, 검토 회의,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후속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32번째 문제. 문제 처리 프로세스를 도형에 통해서 논리 중심으로 표현하는 구조적 분석 도구는 무엇일까요? 네, 구조적 표현 방식. 네, 도구 어떤 걸까요? 도구. 네, 구조적 도구 분석. 네, 문제 처리 프로세스를 동의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자, 어느 걸까요? 정답은 그죠? 네, NS 차트. 자, 그러면 이 도구들은 어떤 거냐? NS 차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표현하기 위한 도형 차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고 프로그램 논리를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DD,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료 흐름에 있는 자료 흐름의 흐름도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기록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자료 흐름도. 그래서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과 처리 과정을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이포. 그래서 기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계층 구조로, 그죠? 계층 구조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3번 문제. 자, 아래의 트리를 등위순회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법 순서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순회를 한대. 중위순회. 자, 중위순회하는 거.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위순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뭔가 가운데 있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전위순위, 후위순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식을 여러분 이제 먼저 보면 이런 거죠. 중위순식이라는 순회라는 건 뭐예요? 좌측 노드. 그죠? 그래서 레프트부터 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 노드, 루트 가는 거고요. 루트. 자, 그 다음에 우측 노드, 라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위순회, 전위순회, 후위순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위순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먼저 어떻게 루트부터 가요. 그래서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전위순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중위순위는 어떻게? 레프트, 루트, 라이트로 가.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이런 순으로 되는 거를 중위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훈위순위는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 라이트, 루트로 가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예요? 네, 자, 루트, 그죠? 라이트 순으로 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다시 딱 가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중위순이라며. 자, 우리 중위순이 뭐였다고? 다시 레프트, 루트, 그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순이죠. 예, 다시, 그죠? 그죠? 요거 레프트, 루트, 라이트죠? 예. 그죠? 레프트, 루트, 라이트. 예. 자,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트리의 중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방문 순서가 어디서부터? 레프트부터 간 다음에, 그죠? 레프트가 어디예요? D부터 가겠죠. 자, D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예요? 루트로 그 다음에는 루트 간 다음에 그럼 요 위에 있는 루트로 또 가는 거지. 갔더니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1번. 예, 그 다음에 얘가 2번. 네, 또 그러면 또 갔더니 또 루트로 가겠지. 그죠? 그러면 요게 3번.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얘잖아. 그죠? 레프트, 루트, 라이트니까. 그죠? 그러면 2번, 3번, 4번. 그죠? 여기를 이제 4번을 가려고 딱 갔어. 그죠? 가려고 했더니 얘는 또 어떻게 트리가 맨 끝에 어디로 가 있죠? 예, 요로 가 있죠. 요게 레프트잖아. 레프트부터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4번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4번 위에 얘가 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번.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죠. 라이트가 소위 말해서 6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중위순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전위순회, 순회, 그 다음에 후위순회 이런 것들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얘가 방문 순서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전위순위, 중위순위, 후위순위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4번째 문제. 자, 다음 중 단위 테스트 도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네. 단위 테스트 도구래요. 네. 듣도 보도 못한 도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도구구나라는 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네, 그죠? 1번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이 왜 틀렸냐라고 하면 자, 아까 보셨던 에이작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도구는 없어. 그 대신 그거 뭐가 있냐면 에이작스라고 하는 요런 것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법이 있는데 기법. 에이작스는 그죠? 비동기식 방식. 자바 스크립트와 XML로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서버와 그죠?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발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에이작스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아까 그 다음에 CPP 유닛, J 유닛, HTTP 유닛 이런 것들은 모두 그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CPP 유닛 이런 거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와 우리가 리포트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J 유닛이라고 하는 도구는 지금 도구잖아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갖고 쓰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자바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HTTP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웹,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웹 브라우저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다음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35번째 문제. 자, 42, 17, 85, 56, 23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대요. 근데 요거를 뭐 한다고? 삽입 정렬을 할 때. 1회전 할 때 결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네. 1회전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정렬을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정렬을 했을 때 나온 값은 어떤 거냐라는 것들이죠.
네. 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일단 정렬이야, 정렬. 무슨 정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렬이라고 하면은 뭔가 소트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소위 말해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배우셨던 뭐 삽입 정렬, 뭐 버블 정렬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정렬. 일단 삽입 정렬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렬되지 않는 부분의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이미 정렬된 부분에 적절한 삽입의 위치에 적절하게 우리가 삽입하는 방식을 해갖고 정렬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삽입 정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렬을 보면 첫 번째 정렬은 뭐냐면, 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원래 네. 자, 원래 우리가 뭐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42부터 있죠. 예, 여기 42잖아. 42, 17, 85, 56, 23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얘를 어떻게 갖고 와서 할 때는 뭐였었어? 소위 말해서 얘랑 갖고 와서 뭔가 비교를 해보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에 따라 결과를 삽입해서 넣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어떻게 돼? 다시 그리면 42, 네, 17, 네, 그 다음에 85, 네, 그 다음에 56, 네, 그 다음에 23으로 이렇게 소트가 되겠죠. 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먼저 1회전을 한대요. 그럼 얘 아까 말한 것처럼 얘랑 갖고 와서 뭔가 비교하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얘가 더 17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1회전에는 17을 먼저 삽입하고 그 다음에 42, 예, 그 다음 거는 뭐 원래대로 놨던 거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1회전이에요. 예. 그래서 정답은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1회전은 뭐냐라고 했더니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제 1회전 말고 2회전을 했을 때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비교하는 건 뭐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얘랑 42랑 85죠. 예. 자, 그러면 42가 더 작기 때문에, 그죠? 얘가 어떻게? 예, 그대로 두는 게 맞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회전이야. 3회전은 뭐였냐면, 그죠? 56과 85야. 그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소위 말해서, 85와 56인데 85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죠? 요거. 네. 네. 죄송. 네. 요거. 네. 그래서 85와 56을 비교를 해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56, 85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 23. 그죠? 23 있잖아요. 그죠? 그럼 23인데 23하고 85잖아요. 그럼 25 해갖고 비교를 해봐.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뒤로 쭉쭉쭉쭉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4회전까지 가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삽입정렬은 언서를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적절한 부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참고적으로 버블 정렬은 뭐예요? 두 가지를 막 그죠? 서로 비교해 갖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36번째 문제. 자, 우리 다음 중 소프트웨어 결함의 80%는 20%의 기능에 집중된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무슨 법칙들이 많죠? 네. 자, 그죠? 정답은, 그죠? 우리 팔레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팔레트 법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가 빵 났는데 그 장애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먼저 에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한꺼번에 장애가 나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합은 우리가 80%는 소수의 모듈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테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팔레트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면 새로운 결함 발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류 부재 궤변이라고 하는 거는 결함이 없더라도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품질 보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블록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사람을 더 투입할수록 진행이 더 느려진다라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37번째 문제. 자, 다음 중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어떤 테스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할까요? 네. 자, 우리가 아마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들어가 갖고 그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뭔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뭔가 결과가 나오게 하는 블랙박스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내가 다 보여. 예, 이런 것들을 다 알아. 이런 것들을 화이트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정답은 그죠. 예, 바운더리 밸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테스트에 대한 기법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아까 보셨던 우리 바운더리 밸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값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블랙박스 기법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의 경계 영역, 즉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경계 바로의 밖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동들 분할 기법과 아주 자주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이제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동등 분할 검사, 그다음에 경계경 분석, 오류 예측 검사, 그다음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그다음에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을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화이트박스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초 경로 검사, 뭐 제어 구조 검사, 조건 검사, 그다음 루프 검사, 뭐 데이터 흐름 검사 이런 것들을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보시면 기본 경로 테스트, 조건 검사, 루트 테스트는 뭐 화이트박스였잖아요. 그죠? 얘만 블랙박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38번째 문제. 자, 다음 중 클린코드의 작성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클린코드 얘기를 하는 거죠. 작성 원칙. 첫 번째, 그죠? 우리가 안정적이고 동일한 로직은 가급적 반복해서 작성한다. 2번, 가독성이 높고 단순하며 의존성이 낮은 코드다. 그죠? 3번, 기능 및 설계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쉬운 코드다. 4번, 기억하기 쉬운 용어 및 접두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정의한다.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1번입니다. 자, 우리 클린 코드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코드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적절하게 기능이 뭐 프로그램이 더 잘 돌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클린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독성, 단순성, 의존성, 최소화, 중복성, 그 다음에 추상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중복성의 최소화, 그 다음에 추상화 등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린 코드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변수명, 뭐 클래스 함수명, 클래스명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 드러나도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변수를 잡을 때 맨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여기다가 실제 우리가 뭐 맨날 u는 10 뭐 이렇게 하면은 u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변수명을 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10을 넣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라고 정확하게 쓰란 얘기입니다.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중복 제거. 그래서 중복 코드는 버그 가능성이 높고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중복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작고 단일한 함수, 즉 함수는 하나의 일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야지 여러 함수들을 같이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중복되고 클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 주석도 어느 정도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웬만하면 최소화, 코드 자체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불필요한 주석 대신에 코드 자체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석을 딱 달 때 이게 이 프로그램을 여기 이 주석에다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프로그램은 다 보면 알잖아. 근데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설명 필요 없지. 소위 말해서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냐라는 거를 써주는 게 낫죠. 그죠? 이 프로그램 설명하는 어, 주석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주석을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클린 코드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9번째 문제. 자, 다음 중 DRM의 기술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로그인, 인증, 크랙 방지, 키 관리. 자, 어떤 걸까요? 정답은 네, 그죠? 로그인. 자, 우리 DRM 기술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호화라는 것도 있고요.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컨텐츠 및 라이센스의 암호화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키 관리. 자, 키 관리는 컨텐츠 암호화한 키에 대한 저장 및 배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 좀 살펴보면 암호화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식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컨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작권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센스의 내용 표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정책 관리는 라이센스 관리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책 표현 및 관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클랙 방지라고 하는 거는 클랙에 의한 컨텐츠 사용 방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DRM 기술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술,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자, DRM 구성 중 디지털 컨텐츠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인 보조 장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자적 보안 장치. 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그죠? 네, 보안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컨테이너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안 컨테이너는 DRM에 적용된 컨텐츠를 안전하게 저장, 유통하기 위한 보호된 저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보안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반드시 보안 컨텐츠 안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변조, 탈취 방지들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용어 한번 볼까요? 패키저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컨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우리의 형태로 묶어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RM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배포된 컨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 권한, 라이센스의 발급,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른 결제 관리 등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쪽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